김준일 평론가, 윤형중 대표 모시고 이 이야기가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들지만 안녕하기 좀 힘든 날입니다. 일단 조금 아까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좀 파격적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아침에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가지고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가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이제 긴급하게 잡았고 좀 이따가 이제 의총도 합니다. 곧 그러니까 긴급 의총도 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무정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이란 단어는 안 썼어요. 근데 네. 지금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에 찬성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근데 정치인들의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과천에다가 구금하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자기가 확인했다. 차차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도가 나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 직전에 다퉜다고 합니다. 논쟁이 붙었대요. 오늘 아침에요? 예, 이거 방금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네네네.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건데 나는 이거 동의 못하겠다. 공개하는 거 동의 못하겠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표 혼자 알아서 하시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했고 그 옆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표할 때 옆에 있는데 표정이 썩었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뭐 뒤에 우리가 또 분석을 하겠지만은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죠. 탄핵 반대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노력하겠다. 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는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어저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또 거기 또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고 오늘 좀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놀라운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면 보도 자체가 그 707 특수임무단 장병들을 인터뷰한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굉장히 그때 국회 경내에 투입됐던 병력이죠. 병력들. 굉장히 그 병력들 자체가 본인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헬기를 타기 직전까지 거의 직전에 우리가 가는 곳이 국회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증언하는 임무 내용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획된 쿠데타였네요. 그렇죠. 이거는.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우리 개헌법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헌법상 또 개헌법을 다 보면은 그 어디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개헌법은 14조로 구성되는 아주 단순한 법안이거든요. 근데 13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그 앞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3조에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다시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계엄 시기에 국회의 권한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또 조선일보에서 나온 또 놀라운 보도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이 그 국정원 차장인 홍장원 차장에게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이제 차장이 거부를 하자 경질을 했다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그 시점은 지금 이제 개엄하기 전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이 개엄의 불법성과 또 본인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발표할 때도 본인 이야기를 한 건가요? 지금 두 아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본인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을 포함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한 거고 방금 그 국정원 얘기는 같은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개헌 발표되고 방첩사도 들어가고 국정원도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방금 이제 한 건데 3일 밤이죠. 3일 밤 개헌이 발표되고 윤 대통령이 방첩사와 협력해 국정원이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거를
조태용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국정원 1차장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국정원장한테 안 하고요. 근데 대통령이 바로. 이거는 추정인데 국정원장은 이미 그거를 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냐하면은 계엄도 반대했다고 말렸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큰일 나겠다라고 했으니 조태용이 난 이거 못 하겠고 그런 인력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1차장한테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대신에 방첩사는 움직인 거죠. 방첩사는 왜 움직였냐? 지금 성관이도 치고 들어갔잖아요. 방첩사가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하는 충암파예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여기가 지금 충암파기 때문에 이거는 그 1, 2, 3 저는 이제 12.12처럼 1, 2, 3 친위 쿠데타라고 이제 이름을 할 텐데 1, 2, 3 친위 쿠데타의 윤석열과 그 충암파 일당들이 지금 획책해가지고 지금 여당 야당 대표까지 다 지금 체포를 하려는 게 지금 매우 정황이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게 정무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에 있는 이상 무슨 짓을 나라에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본인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제가 몇 가지 좀 뭐 이제 취재한 얘기 전원 네네네. 뭐 이제 이런 거 뭐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고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랑 어제 통화한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분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으신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 얘기 이제 여권 관계자예요. 한동훈 욕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아 김건희. 네, 어제. 씨가? 네. 한동훈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18명의 그 본회의장에서 그 계엄 해제 이제 요청한 이거 가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국민의힘 의원 18명. 국민의원 18명.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대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는 본인은 나 계엄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본인은 몰랐다. 이건 김건희 여사 본인은 나는 계엄 몰랐다. 계엄을 하는 거를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요. 윤석열 씨의 단독범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궁금했잖아. 네. 김건희가 지시를 한 거야. 김건희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하여간 본인 주장은 그리고 여권에 어제 중앙일보 나온 것도 김건희는 모른 듯. 김건희가 네. 알았으면 오히려 말렸을 듯. 뭐 이런 추측이었어요. 그거는. 예, 그것도 추측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전원인데 김건희의 전원이지만 말이죠. 확인된 이거는 전원이잖아요. 매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건희 팩트인 여사랑 거죠. 자주 통화하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저한테 뭐 그 얘기를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 김건희는 어쨌든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한동훈 욕은 디립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보다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 김건희의 증오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 앞에 단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문자 익신문 논란부터 해서 최근에 단계 시판 논란들에서 지금 친윤들이 지속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동훈이 위험을 감지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3일 밤에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로 가가지고 한 50명이 안 왔잖아요. 네. 지켜봤잖아요. 그때 대부분이 이제 TV를 보면서 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이제 좀 신뢰할 만한 분한테 들은 건데 뭐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면서 봤는데 일부 친윤들이 한동훈 곧 체포되겠네 이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낄낄대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장사로 간 50명의 의원 중에서 일부가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본인들도 보고 왜냐면 뭐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지만 상황이. 그 중에 뭐 한동훈 대표한테 그 상황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 귀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한동훈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거의 한동훈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거가 지금 친윤과 윤석열과 이 일당들이 지금 그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거는 뭐 본인의 정치 생명이고 뭐 탄핵의 뭐 무슨 배신자 프레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윤석열을 죽여야지 본인이 미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정부민님, 뭐 LJR님, 카리나님, 올리비아조님 다 얘기하시는 게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올리비아조님은 지금 MBC에 뉴스가 나왔다는데요. 2차 계엄 정황 포착 뭐 이런 얘기가 또 그러니까 있나요? 그거는 군 인권센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몇몇 그 부대에서 휴가 나가지 마라 대기하라라고 한 거니까 그거 정황인데 저는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박선원 의원도 그 얘기 했거든요. 배제할 수는 없지만 2차 계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합참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면서 지금 완전히 군을 지금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윤석열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더라도 합참의장이 이거를 이렇게 지금 김용현도 날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어제 그 국방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모르다가 사실 대통령이 계엄 시에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한테 직접 지시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계엄사령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을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한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어제 이 국방위에서 나온 얘기는 김용현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대장한테 지시를 해서 박안수 대장은 난 뭔지 모르고 그냥 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계엄법 6조에 따르면 박안수 대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박 대장도 그게 좀 불안해서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위임 받으셨냐. 장관한테 계속 확인했더니 위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계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 임명만 하면 그게 물론 현장의 군인들이 말을 잘 안 들을 수는 있겠지만 계엄이 집행이 시작이 될 수는 있잖아요. 저는 2차 계엄의 가능성이 높다 낮다 지금 판단을 하는 건 굉장히 섭부르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1차 계엄 누가 예상했습니까?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사실 민주진보 진영조차도 이거 너무 좀 나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랬죠. 예. 네. 그리고 어제 국방위 얘기를 잘 들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렇게 맞고 그 이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박안수 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7 특수임무단이 직접 국회 투입을 지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본인이 투입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철수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철수 명령도 본인이 내렸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본인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리고 성관위에 그 부대원 그 군은 누가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본인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성관위에 뭐 투입이 됐고 또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투입이 됐고 또 양구군청 CCTV 뭐 양구군청 관제센터를 점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군이 투입된 주요 현장에 박안수 대장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휘계통을 다 어긋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안수 대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김용현 장관이 직접 지시해서 그 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휘 체계가 완전히 어긋난 것이지만 그 뭐 합참이 장악을 하든 누가 어떤 장악을 했든 간에 이 계엄이 만약에 다시 선포된다면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휘 체계가 작동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일요일까지 뭐 육군 소집 대기하라는 그 이야기도 또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미궁이네요. 그 부대장이 했을 텐데 그 부대장은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안이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까지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휴가다 자제해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그 박선원 의원이 거의 첩보의 왕이거든요. 그 사람 그분이 이제 국정원 1차장하고 이거 쿠데타 계엄 있을 거라고 예고해가지고 본인이 미리 경고해가지고 지금 다 의원도 모으고 뭐 이랬다면 근데 박선원 의원이 2차 계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높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불안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를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죠. 그럼 어쨌든 직무 정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해서 탄핵이 가결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어요? 지금 8명이 이탈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조경태 의원이 추가로 이제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아마 지금 어제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그때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의 그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해서 지금 뭐 바로 집행 정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1시 반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한동훈 대표, 조경태 사실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에 이어서 어떤 분들이 공개적으로
한두 분이 더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오늘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굉장히 절박감으로 국회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 민심을 떠받들지 않으면 아마 오늘 국회가 오늘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정치적으로 오늘이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이 중요한 모멘텀을 정치권이 받아 안지 않으면은 정말 큰 소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상당히 그런 우려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지금 비상의총 뭐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까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가지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 탄핵 부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하지만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당대표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당론을 결정하는 게 맞느냐. 앞으로는 당대표의 의견을 물어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그렇게 둘이서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지금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가지고 민주당에서 또 고발했습니다. 추경호. 저는 추경호가 이게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표결 방해 행위를 했다라는 거. 5번 지금 모집 이렇게 장소 바꾸고 본인은 심지어 국회에 있었어요. 원내대표실에.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다고 어제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사 나온 거하고 제가 들은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은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원내대표랑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겼었다라는 거예요. 국회로 오게 하라 그랬는데 원내대표는 계속 당사로 보내려고 하고 딴 데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와라 일단 우리 같이 본회의장 들어갔는데 추경호가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 추경호는 미리 이거를 언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계엄을 그래서 저기가 한동훈이 체포되는 거를 기다렸을 수 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은 매우 불안해가지고 사실 있을 데가 없잖아요. 본인이 의원이 아니니까. 근데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요. 의원이 아닌 사람은. 원래는 못 들어가죠. 박주민 의원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박주민 의원이 그걸 MBC 이제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틀 전에 4일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당 대표를 우대를 한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여야 가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하고 또 서울대 법대 동문이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92학번, 93학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그러니까 추경호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지금 받아야 되고요. 지금 내란 어쨌든 공범 혐의네요. 혐의예요. 예.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증거가 충분할지 하지만 저는 매우 심증은 거의 뭐 이거는 공범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추경호의 힘이 빠졌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추경호한테 절대 친윤들은 너 원내대표 내려오지 마라. 한동훈하고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호는 지금 거취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다 자기도 죽겠다.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추경호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한동훈의 뜻대로 되거나 아니면은 의원들이 친윤들이 그 의총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당론으로 안 되고 자유투표로 하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결정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당론은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고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그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 신상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이니까 바로 직무정지해야 된다고 하면 행동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몇 분이 전해주신 것처럼 2차 계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늘 계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이라도 탄핵 표결을 하려고 민주당에서는 추진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아무래도 궁지에 몰린 그 쥐들이 더 이렇게 반격에 나서고 막 물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조차도 지금 내란 수계 내란 공범으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든 상황이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엄,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경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금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 코스피 지금 증시 폭락 중이라고 이틀 연속 폭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폭락 중이고요. 2,400선 무너졌네요. 네, 근데 1.78% 이게 정말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 1차 계엄이란 표현도 참 그렇지만 비상계엄 사태 때 이 비상계엄 사태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있는데요. 1차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때 사실 어떻게 아주 그 시민들의 힘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막은 겁니다. 근데 비극적인 상황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있었다면은 진짜 한국의 여러 안위와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2차 계엄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은 정말 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의 지금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계심을 절대 늦추지 말고 지금 오늘은 진짜 그 모든 총력을 모아가지고 오늘 탄핵안은 가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막 속보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금 KBS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체포 구금에 대한 지시를 내가 받은 바는 없다. 다만 수사 준비를 위해서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수 인원은 한동훈 대표, 뭐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이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지금 할 수도 없지만은 이게 금방 왜냐하면은 다 들통날 거 아니에요. 나는 지시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들 어디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했다 지금.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언제라도 잡아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더 수사로 밝혀졌는데 한동훈 대표가 완전 근거 없이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제 나왔던 것까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4일 그러니까 3일 밤에 하고 4일 새벽에 이제 이게 해제가 됐잖아요. 계엄이.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게 요구안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러면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엄법에 써 있어요. 그런데 저기를 계엄사령부에 갔다라는 거예요. 계엄사령부가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하고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합참 지하 4층 벙커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경로를 또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는데 왜 제대로 국회에서 작전 못 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됐느냐라고 매우 경로를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보도가 나온 게 그날 밤에 새벽쯤에 JTBC가 보도를 한 건데 국방부장 행안부 장관 차 관용차 그리고 법무부 장관 관용차 이 두 개가 대통령 안가로 가는 거를 목격을 했대요. 안가로. 그러면 그 시점은 해제 의결 이후 직전이에요. 해제 의결 직전. 의결은 됐고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가만히 있을 때.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 졸이고 국회에서 산회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끝까지 이거를 해제를 안 하려고 이제 버텼던 건데 미국에서 사실은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해제하라라고 이렇게 콜을 받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이거 안 하면은 법 위반이다. 탄핵될 수 있다라고 한덕수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원에 따르면 언론 보도나 이런 정황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니까 대통령이 안 하니까 한덕수가 지금 국무회의 주재를 해가지고 6시 가까이 돼서 풀렸잖아요. 이게 계엄이 4시 30분쯤이죠. 아니야 4시 30분쯤에가 아니라요. 그 한덕수가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뜬 거는 거의 6시 다 돼서였어요. 그러니까 5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측근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거를 했다라는 정황과 끝까지 버티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그 합참 지휘통제실 다시 말해서 계엄사령부에 갔다는 것은 국회 해제 의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어쨌든 미국 국무부에서 성명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좀 이제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해제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정부가 한 일들이 모두 다 너무나 어설프잖아요. 모든 국정들을 거의 아주 아마추어란 표현도 좀 굉장히 과한 표현인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어떻게 계엄마저도 이렇게 어설프게 하냐라는 느낌을 처음에는 받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여러 우연과 운과 시민적 역량이 결합돼가지고 이 위기가 파국을 막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론 이것도 앞으로 더 사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김종대 전 의원 군사 전문가죠. 그 김종대 전 의원이 공군이 방공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 707 특수임무단이 그 여의도 상공 특히 용산 상공을 지나가는 것이 38분 늦춰졌다.
38분 늦춰졌기 때문에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8분이 지체되지 않았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로텐더홀과 본 회의장에 다 들어가가지고 표결을 이미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진행자께서도 이제 많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그 이제 부대가 군이 들어갔던 여러 가지 기관들을 보면요. 뭐 일단 선관위를 들어갔죠. 중앙선관위를 들어갔고요. 선관위에 계엄군 300여 명이 들어갔죠. 네, 30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네,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네. 그리고 그 뉴스공장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본데 거기랑 또 양구군청을 들어갔고 인제군청에는 이제 그 시도만 했었고 양구군청에는 점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관들의 특성과 또 최근에 그 거기서 불거진 논란들, 아주 구구 유튜버들이 뭐 지난 총선이 뭐 불법 선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부정선거론 아주 셉니다. 부정선거론. 네, 부정선거론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가장 극단적으로 저들은 극단적인 항상 시나리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려보면은. 아마 여기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의 근거들을 확보해내던가 아니면 본인이 어떤 부정한 선거를 했었던 증거를 인멸하든가 뭐 그런 시도들이 있었을지 모르고요. 그런 시도들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정당성을 허무는 시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시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계엄 하에서 국회가 재선거를 하게 되면 아마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가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었잖아요. 마비시키고 나서 국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의 1차, 2차 시도들이 잘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양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최전선. 네, 최전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1차 계엄 시도가 그렇게 어설프지 않았다. 상당히 위험했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선관위 들어간 게 한 10시 반이어서 사실은 6분 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6분 만에. 계엄 발표되고 어떻게 6분 만에 대통령 들어갔고. 발표자마자 6분 만에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죠.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고 군병원에 이제 전시 분류를 했다라는 거는 사상자나 피해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신속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군병원에서 군인들이 했던 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틀 전에 계엄 발표되기 이틀 전에 군병원에서 전시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시 분류. 예,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군내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할지를 분류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이틀 전에 계엄의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총기가 지급이 돼서 발사될 가능성도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뭐 한국일보가 지금 쓴 건데 그 특전사령관이 대북작전이라고 해놓고 지금 국회로 보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본인이 그 실탄을 지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병사들한테 지금 그게 한국일보 방금 지금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특전사령관이요? 예. 뭐 그 현장 지휘관 정확하게 현장 지휘 특전사령관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이 북한에 맨날 훈련하고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출동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국회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고 해서 실탄이 있었는데 지금 지급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실탄을 가지고 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굉장히 엄중한 거고 자, 요 선관위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1, 2, 3 이 쿠데타 일당들이 그러니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역대 그 쿠데타와 역대 비상계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를 많이 봐가지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계엄을 해야지만 선관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이미 올해 8월 9월에요. 경찰하고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어요. 근데 오늘 이준석 의원이 또 얘기를 한 건데 예전에 윤석열 아크로비스타에서 첫날 보자마자 내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 상관이 내가 이거 수사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원래 음모론자이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은 국회를 해산할 옛날에 1972년에 유신헌법 10월에 유신헌법 있을 때 비상계엄 발동을 하고 박정희가 했던 게 뭐냐면요. 국회 해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헌법이 87년 헌법 이전까지는요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 권한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딱 3번 있었어요.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서 해산된 게 그게 1961년에 5.16 쿠데타 그리고 1972년에 10월 유신 그리고 1980년에 5.17 그러니까 12.12 쿠데타 이후에 5.17 비상계엄 확대 이게 쿠데타의 연장선상이잖아요. 이때 딱 3번이 있으니까 87년에 헌법을 개헌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대통령이 맨날 국회 해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도 이게 언론 보도가 나긴 했는데 크게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야 이거 자꾸 탄핵하고 하겠다고 하면 이거 국회 해산해버려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이미 나왔어요. 그 언론 보도가. 해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뭐예요? 그럼 아까 윤영중 대표 얘기했듯이 선관위에 가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은 이거 원천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국회도 다 장악해놓고 다 신변 구금해놓고 그래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국회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음모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선거를 다시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해보면은 이 음모가 아니라 이제 치밀한 계획인데 그날 밤에 하려고 했던 일이 10시에 계엄 선포하고 그리고 10시 반에 선관위 계엄군이 가서 장악하고 11시 그 박한수 대장이 어제 증언을 또 한 거에 따르면 원래 받은 그 포고문에 10시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간 틀렸습니다. 그리고 뭐 11시 반으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포고령 발표했다는데 그러니까 10시쯤에는 선관위 들어가고 국회 들어가서 딱 국회에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고 뉴스공장 가서 여론조사 꽃 같은 데서 이제 또 여론조사 조작 증거 같은 걸 찾아낸 상태에서 새벽쯤 되면은 이제 그 주요 정치인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구금된 상태에서 계엄사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발표 내용은 부정선거 있었다. 그래서 계엄 선포했고 증거 찾았고 그래서 이 4월 총선 원천 무효고 재선거는 계엄사 소관 아래 재실시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과정에서 뭔가가 여의치 않으면 양구에서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 요거까지 만들어서 북한의 위협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보면 당연히 재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나중에 재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계엄 해제하고 정상화시키면 되지. 그게 정상국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의 제 생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재선거를 뭐 부정한 방식으로 치르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쿠데타를 이런 내란을 용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구군청을 점거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양구군청에서 북한과의 뭐 도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획책하는 것이 꼭 여의치 않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거용 카드이지 않았을까. 계획의 일부였다.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군병원 전시 분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 그러니까 모든 기본권 행사를 다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장악해가지고 기본권 행사를 막는 이 상황을 쭉 연장시키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살상행위 그리고 민간인들의 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사실 정말 우연과 여러 행운과 시민들의 역량으로 이 위기적인 사건을 막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아직 위급한 상황이에요. 저는 아까 미국의 이 개입을 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아침 속보에 이게 나왔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계획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사인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래저래 전해드리는 소식통 그리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미국이 굉장히 빡쳤다 지금. 굉장히 빡친 이유는 첫 번째 계엄을 이 쿠데타를 미국한테 전혀 통보를 안 했다라는 거 첫 번째. 사실 이게 뭐 좋은 역사는 아니지만은 전두환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큰 형인데. 근데 이게 윤석열 안 와가지고 지금 바이든도 당황하고 그래게다가 그때하고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고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하고 뭐 여기가 자유동맹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맨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고 다른 나라에 침략하면은 뭐 같이 무기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근데 여기서 그게 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어. 이거는 바이든의 그동안 기조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니까 오늘 국방부 장관이 안 오는 거 하나? 그리고 한미 핵 이제 우산 협의 이거 그 전날 취소된 거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한미동 핵협의체죠. 네. 예. 그리고 하나가 또가 뭐가 있냐면은 메시지가 나온 게 한미 동맹은 어떤 정권에 가고 맺은 게 아니다. 우리는 맞아. 국가 대 국가로 맺은 거고 우리의 그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 그게 물론 나란 얘기 아니에요. 헌법적 가치를 이제 준수하고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사퇴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윤석열 물러나도 우리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으로 긴박하게 간 게 미국의 시그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저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오늘 좀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만 해도 이제 커트 캠벨 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죠.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심각한 오판이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었고요. 엄청 센 발언이에요. 예, 외교가에서는 그렇죠. 그런 발언 안 해요. 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 차관이거든요. 차관인데. 차관이 타국의 199 원수에게 심각한 오판이라는 그러니까. 입장을 내놓는 건 아주 이례적, 아주 장관도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의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제 나왔었던 이제 계속 계엄에 대한 평가는 이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침해받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가 침해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윤석열 물러나라는 거죠. 예. 탄핵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방부 장관 방문 취소한 거는 퇴진하라는 거고. 네, 남의 나라이니까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발언들은 명백하게 윤석열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은 아까 정권과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동맹은 그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그거 사실 정권을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부는 그 나라의 대표예요. 근데 정권과 맺지 않았다는 거는 윤석열하고는 이미 손절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에서 아직도 계속 그 한국의 비상계엄령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쭉 스레드처럼 요새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계엄 해제했을 때였어요. 계엄 해제했는데 뉴욕타임즈 기사 뭐라고 썼냐면 이제 충돌이 시작됐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해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가 충돌하기 시작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한쪽에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어제 지금 현재도 비상계엄 상태 유지니까 여기 여행 조심하라고 주한미군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비상계엄 유지라고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사태가. 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쨌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지만은 미국의 시각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무력 충돌을 동반한 수반한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는 안 된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업무 발급 중단해 버렸어요 지금 이미. 예. 그러면 2차 계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아니 2차 계엄 가능성을 포함해서 윤석열을 못 믿겠다는 거 쉽게 무슨 얘기를 짓을 하면은. 할지 모르겠다는 근데 거지, 제가 지금. 이제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은 전시작 정권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전작권 회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너무 다행이라는 느낌이 진짜 다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금 강력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한미연합사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도발하면 너희 죽여버리게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한 상황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전작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발언해줘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내정 가서 해줘서 다행이야.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그렇냐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외신에서는 그냥 비상계엄 이제 마셜 로라고도 쓰는데 그거 다음에는 대부분의 표현이 그냥 쿠데타예요 지금. 쿠데타로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상당수 언론이 이거를 일종의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쿠데타 맞죠 뭐. 그러면은 저도 쿠데타라고 봐요. 친일 1, 2, 3 친일 쿠데타라고 보는데 자 보십시오. 쿠데타는 한 번 벌어지면은요 계속 벌어집니다. 태국에서 쿠데타가 12번 벌어졌거든요.
거기도 뭐 나름 자기네는 또 뭐 멀쩡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은 평온하게 지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거기는 요즘 뭐 비상계엄이 있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쿠데타 아니면 전쟁이에요. 비상계엄 우크라이나가 비상계엄 했는데 거기도 전쟁이니까 하잖아요. 네. 미얀마 이런 데 비상계엄 했던 데는 다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한 거거든요. 아르메니아도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할 때 비상계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외국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다 빼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내년에 200조 원 정도 그럼 국채 발행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나라에서 그럼 지금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경제 위기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 회사들 조달 지금 현금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지금 어저께 그 계엄 사태 난 이후로 외국계 증권회사들에서 그 뭐 투자은행에서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다 깎았어요 지금. 그래서 시티은행은 1.6까지 받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1.9 받잖아요. 네네네. 시티은행은 지금 1.6까지 받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내년은 경제 성장률까지 다 깎아버리고 지금 완전히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박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뉴스가 이게 정치 뉴스로 덮여가지고 우리가 주목 안 하고 있지만 어제 한국은행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거든요. 계엄 전인데 이미 분기 0.1% 성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7, 8, 9월 경제 성장률 그렇죠. 0.1%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사실 와장창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0.1% 나온 거는 수출 때문이거든요. 네. 수출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지금 내수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나마 버티던 수출까지 무너졌기 무너진 때문에 0.1% 나왔고 내수가 이렇게까지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이율이 없거든요. 이렇게 유지된 거는 이 정부가 경제 운영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이 경제 운영을 못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가 된다면은 내년 경제는 정말 폭망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막 여행 위험 국가 되면은 관광 수입줄죠. 관광 수입줄면 자영업자들 무너지죠. 자영업자들 무너지면 빚 못 갚죠. 그러면은 은행에 문제 생기죠. 이런 방식으로 원래 위기가 번져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그것도 그거지만요. 외국 지금 아직 우리가 6시간 만에 회복했잖아요. 6시간 만에 회복하니까 아직은 그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지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어제 그저께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냥 쓱 빼는 거 있잖아요. IMF 때처럼. 네. 예, 완전히 그런 식으로 빼면은 한국의 아까 이제 뭐 관광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예 금융시장 자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경제에 사실 그 백본 같은 게 금융인데요. 금융이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경제 부문이 다 문제가 되고 서로 물리는 부채 관계가 다 그 어떤 부도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내란 현행범이잖아요. 내란 현행범. 원래 현행범은 즉각 체포거든요. 내란은 사실 현직 대통령도 체포할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내란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현행범이자 또 다른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의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란 현행범 지금 방금 또 속보를 보니까 경찰 그 중앙수사본부에서 120명의 수사팀을 구성해가지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첨단 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방금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비롯해서 지금 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 사실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 국방부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나서서 지금 현행범 신병을 인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고요. 이미 이제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공공수사부에 이거를 이제 배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경이 지금 약간 경쟁이 붙은 상황이에요. 다만 윤석열이 현직에 있으면은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액션을 취해 놓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안 믿어요. 경찰청장도 계엄 4시간 전에 대기 명령 받고 지금 경찰들 다 투입한 거 아니에요. 국회 경비대 의원들 담 넘어가려는 거 손가락 부러뜨리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간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워낙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저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지 뭐가 됐든 국가 경제도 살아나는 거고 이런 것도 진짜 정상화가 될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빨리 무엇보다도 탄핵부터 시켜야 된다. 이게 뭐 무슨 탄핵 트라우마네 무슨 뭐 누가 유리하네 불리하네 한가한 얘기죠. 한가한 얘기예요. 나라 망하게 생겨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예, 심각합니다 지금. 예, 사우디 왕자도 지금 방한 취소했다고 방금 속보 떴네요 지금. 진짜 사우디 같은 데는 정말 우리가 공들이던 나라 아니에요. 빈살만 모셔와가지고 그렇게 막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 끊어지는 게 지금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미국이 개입을 했던 정황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신임 국방장관 후보 지명했잖아요. 최병혁 장관 후보인데 이 양반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미연합사 출신이거든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만둔 상태에서 윤석열 캠프 참여했는데 그 공으로 사우디 대사 가 있던 분인데 그러면 이분은 미군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시그널을 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정권의 내부에 미국이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도 그러면 미국이 더 개입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지금 아주 유동적인 상황. 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긴 하지만 연합사 부사령관 사실 사성 장군들이 여러 명 사실 거치는 그런 보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 좀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가 좀 안전해졌다라고 좀 보여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경찰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경찰이 그 이제 국회 경비단을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국회 경비단이 그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거든요.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던 거는 그 707 공수 이제 특임 그 단이 이제 투입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권한을 그 훼손하고 침해하는 헌법 그리고 개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을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게 그 사실 경찰청장도 내란 공범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란 공범들한테 지금 이 내란 수괴의 체포나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들도 더 큰 죄를 받기는 두려우니까 신용만 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말 시급하게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은 간단하게 언급해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뭐에 매주 이제 10시에 금요일 10시에 발표되니까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16, 부정 75. 그래서 긍정은 3% 포인트 빠지고 부정이 3% 포인트 올랐는데 다만 이게 조사 기간이 중첩되잖아요. 비상계엄 발동된 시점만으로 이거를 보면은요. 조사 시점이 예, 화수목이죠 보통. 예. 그러면 화요일 밤에 비상계엄 발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수목을 이제 조사를 한 거로 하면은 13입니다. 긍정평가 13. 13%.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 때 그 즈음에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대통령 네. 긍정평가가 거의 그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자릿수로 이제 떨어질 일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렇게 쿠데타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거 떨어지는 것까지 봐야 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오늘 뭐 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일로 가는 것 같아요. 내일로 가는데 내일 5시로 원래 7시 오후 7시였는데 5시로 땡기겠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자정 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방해하고 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너무 이렇게 자정에 촉박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일에다가 김건희 특검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하고 대통령 탄핵하고가 붙여놓은 게 또 하나는 재적 인원이 기준이고 하나는 재석 인원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은 무조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고 저거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100 과반 이상만 되면은 김건희 특검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들어와야지만 국힘이 그래야지 반대를 던져서 부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다 들어오게 만들려는 그런 거라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5시부터 한다 일단. 5시부터 일단 표결하는 걸로 한 상태고 양당은 지금 의총 중이죠. 양당 다 의총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략을 잘 세웠는데 아마 국민의힘이 두 개가 연계되지 않았으면 그 국민의힘 만약에 의원 소속이면서 본회의장에 간 사람이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안 가는 전략으로 그 12명, 그 8명을 채우지 않게 하는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에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의결 정족수인 뭐 제적 의원의 절반만 채우면은 바로 거기서 절반 이상 또 3분의 1을 또 통과하면 되는, 반을 절반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탄핵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가는 전략을 또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판단도 들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내일 그러니까 그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시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또 현장에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제 뭐 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발표했던 뭐 임기 단축 개헌이니 거국 내각이니 이런 안도 논의가 됐는데 이제 뭐 그거는 소용없는 얘기겠죠? 임기 단축 개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핵을 바로 발표하기에 굉장히 이분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5명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재섭도 있고 김상욱도 있고 뭐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바로 얘기하기 당내 여러 지지자들의 압력이 있으니 일단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거는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하나도 지금 충족이 될 가능성이 없고 지금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표결로 그래서 저는 탄핵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탄핵 될 가능성이 높고 친한계들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친한계들이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여기에서 밀리면요. 윤석열의 성향으로 봤을 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까지 다 죽을. 한동훈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겠죠. 그럼 뭐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권력 투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무슨 뭐 선거에서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 전원 구속이야.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김건희가 그 한동훈하고 그 18명 욕을 진짜 많이 했다고. 지금 거기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내란 공범이네요. 결국은. 모르겠어요. 뭐 계엄 해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 그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의사결정을 권력을 가진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의사결정을 공적 체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의사결정 그 방식은 굉장히 즉흥적인데요. 굉장히 즉흥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니 해도 김건희 씨였고요. 또 김건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건데 아마 우리가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밝혀진 거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던 사람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막 시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십상시 문건이 막 그렇게 나왔을 때 막 정윤회 씨가 최순실이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막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막 차차차차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중요한 의사결정의 핵심 파트너가 최순실과 또 정윤회였는데 그나마 합리적이고 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이 빠지게 되니까 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공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참모들을 다 갖추고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의사결정 조언을 받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구속된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와 지금 대한민국 하나가 그 이런 사람이 구속된 이후에 이렇게 무너지는 이 인과관계가 조금 너무 나아간 걸지도 몰라도 공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속보가 이것저것 나오네요. 안철수 의원이 자기도 퇴진 안 하면 탄핵 찬성하겠다고 정확하게 밝혔고요. 탄핵 찬성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메시지로 PD님이 전해주신 게 특전사령관이 계엄 중에 707 특임단 투입해서 윤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이게 지금 투입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아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겁만 주려고 했다. 경고 차원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다 정확하게 다 거짓말이고 정확하게 체포하는 거가 들어간 건데 대통령이 뭐 지시를 했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말려야지 만약에. 그렇죠. 야 이거는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겁만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뭐 그것도 있다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내란 이제 쿠데타가 뭐 거의 확실해졌다. 확실하네요. 현직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 그렇지만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지금의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들어가서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썼던 말이죠. 중과부적이었다 쿠데타가 그랬는데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빨리 탄핵을 하는 게 결국 해법이다. 이거네요. 그 사이에 좀 별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탄핵을 하면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탄핵하면은 그 다음에 그 대통령직을 누가 넘겨받아서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모르잖아요. 공모자인지
뭔가 묵인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정황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묵인을 뭐 반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이거를 해제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서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일각에서는 뭐 교체를 또 총리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한덕수는 국내 최장수 총리는 예약을 해놨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이낙연이었거든요. 내년 1월 13일을 넘기면은 최장수가 돼요. 근데 확정적으로 지금 넘어가게 됐어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국무총리 했었는데 아마 그것까지 합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 한 번 기간으로 그래서 일단은 근데 한덕수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탄핵 의결하면은 헌재로 가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만에 그거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 때 얼마나 걸렸는지 보면 돼요. 저기 했잖아요. 12월에 의결했고 12월 3일이었어요. 심지어 12월 3일에 탄핵안을 했어요. 그런데 4월에 나왔나? 3월 말이요. 3월 15일인가 3개월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면은 지금 비슷한 시기잖아요. 며칠 뒤잖아요. 그러니까 3월 중하순 아니면 늦어도 4월 초에나 나오면은 대선 또 비슷하게 치르는 거죠. 그럼 3개월간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때까지 나온 근거들 토대로 판결은 그때까지 나올 수 없겠지만 근거를 토대로 헌재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내란죄 수사도 진행될 텐데 이미 사실은 내란죄가 그때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령 법 위반이 많잖아요. 일단은 국회 정치 활동은 전면 금지하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이것도 일단 법 위반이에요. 일단은 그 비상 개헌 법 위반이고 국회 통고를 안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절차상에 뭐 이건 사소한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적 변호사 같은 이게 왜 어떻게 사소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지금. 네.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탄핵 결정이 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늘 내일 탄핵 의결 한다고 그러면 3월쯤에는 헌재 결정이 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선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5월 10일이 그때였잖아요. 또 5월 9일에 했습니다. 5월 9일. 똑같은 5월 9일. 사이클이네요. 거의 비슷한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5월 9일이었죠. 5월 중순쯤. 5월 중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리시의 대선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하는 바로 걸로 취임합니다. 하죠. 예. 근데 이슬이 이거는 없이요. 예. 이거는 이제 조금 뒤의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와 동일하게 방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 사실은 윤석열 탄핵되면은요. 그다음에 탄핵 인용될 거는 100%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을 대통령 선거랑 같이 개헌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개헌 투표를 먼저 해가지고 권력 체제를 이거를 뭐 4년 중임제로 바꾸든 선거법도 뭐 바꾸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안 하면요 똑같은 일이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적폐청산하고 또 이 사람들 맞아요. 다 뒤지고 그러면은 이건 정치보복 시비 일어나고 예, 국힘이 뭐 문제가 있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역사의 후퇴고요. 이제 언제까지 87년 이 체제로 갈 건가요? 5년 단임제 이거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많이 감사원은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처럼 국회 산하로 이전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최악의 최소한 제도적 자제를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 그 3개월 동안 국회에서 그걸 논의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건 헌법 개정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가 사실 리더십을 잘 갖고 끌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그 3개월 한덕수 총리하고 잘 협의하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도적 자제를 기대하고 제도를 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회가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만 해도 정부가 그 나름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제할 거라고 또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또 웬만한 OECD 국가들은 국회가 증액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정치 과정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아무리 국회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부와 잘 타협해서 할 것이라는 또 기대와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헌을 다루게 되면 정말 지금 시대에 다뤄야 될 논의
고민들이 정말 많은데 대통령 선거와 개헌이 과연 그 시기에 3, 4개월 동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개헌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개헌에서 다뤄야 할 이슈가 굉장히 통치구조의 권력구조에 굉장히 국한되기 때문에 그 논의는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는 건 100% 동의하는데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는데 개헌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독일은요 개헌 60번 했습니다. 60번을 넘게 했어요.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야 된다. 필요하면 하는 거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투표할 때 같이 해서 비용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거 한 번 하는 게 무슨 국가의 사변이 있지 않으면은 개헌하기가 어려우면은 이게 이 신속하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력구조 개편만이라도 하고 또 다음에 선거 있을 때 그러면 이런 거 합의해가지고 또 개헌하고 부분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바뀌어야 돼. 이제 권력구조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 힘내자님, 늘푸르님, 아주 에이든 리님 지금 군인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신가 봐요. 군인 여러분, 지금 섣불리 혹시 지시가 있더라도 움직이시면 그러면 나중에 반역자가 되십니다. 네, 꼭 명심해 주시고 지금 또 막 이런 얘기 나와요. 특수전사령관이 증언했네요. 국회와 중앙선관위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여론조사 꽃 확보하라는 지시 받았다.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런 거예요? 누구로부터는 아직 안 나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는 했고 이제 윤석열 씨가 나중에 몇몇 중요 포스트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이 상황이네요. 자, 어쨌든 앞으로 잘 관리를 해나가서 우리나라가 한 걸음 발전하는 그런 이 전화위복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 이재명 자꾸 다 전이니까 이재명 대표 전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보복 사슬 끊어야 된다. 이석연 전 처장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정치보복 아니니까 내란죄 혐의자는 정치보복 아니잖아요. 그냥 이쪽은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정치체제가 바뀌어서 누가 총리가 되든지 간에 좀 이 정치보복의 사슬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치보복의 사슬은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잖아요. 네, 정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문에 나와 있는 명목은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에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거 누구도 믿지 않고요. 또 그럴 만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거 반드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약간 우리 이 정치가 발전한 한 계기로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년 3월 또는 내년 5월까지 잘 지켜봐야 된다. 국회 중심으로 잘 논의가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는 정리하시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